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433페이지 네, 개발론 할 차례입니다. 개발론.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이 개발론은 한 2문제에서 3문제가량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433페이지에 뭐 개발의 의 한번 볼게요.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작업,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뭐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요. 개발의 이제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 양가로 이번에 물리적 변형 유무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게 뭐 유형의 개발이 있고 무형의 개발이 있어요. 유형의 개발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변형이 이루어지는 개발을 우리가 유형 개발이라 그럽니다. 물리적으로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땅을 판다든지, 그죠? 땅을 판다든지, 뭐 집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변형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건축, 토목,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형의 개발은 뭐냐면 물리적인 변형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개발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럼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서류상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용도를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 변경, 농지로 바꾸는 농지 전용,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뭐 땅을 파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지역을 정해주는 거니까 이런 거를 무형의 개발이라 그래요. 그럼 유형과 무형이 섞여가지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복합적 개발이라고 그럽니다. 둘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복합 개발의 대표적인 게 보시면 거기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 있고 또는 택지 조성 사업 하나 밑에 적어둘까요? 택지 조성. 택지 조성이라는 건 뭐예요? 농지를 택지로 일단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농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건 무형이거든. 그리고 조성되고 나면 이제 거기다가 길도 내고 산도 지금 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유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택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복합이다. 복합적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뜻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우리가 경제 주체, 개발 주체는 크게 셋이 있었잖아요. 공적, 사적, 공동. 맞아요? 공적 주체가 하는 게 1섹터라 그랬죠. 공적 주체가 중심이 된 개발이 있을 수 있고 사적 주체인 민간이 하는 개발이 있을 수 있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개발이 있겠죠. 1섹터, 2섹터, 3섹터 뭐 앞에 셌던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부동산 개발의 과정 나오죠. 네, 여기는 별표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 네. 자, 그 부동산 개발의 과정을 보면 양가로 1번에 5단계가 있고 양가로 2번에는 7단계가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의 과정은 순서 꼭 아셔야 돼요. 순서. 그럼 개발의 5단계 한번 보세요. 줄쳐 볼게요.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이에요.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이 순서 기억합니다.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5단계.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시행 처분 병행령은 뭐냐면 협의할 때 인가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는 뭐 참고로 보시고 기본적인 순서 꼭 아셔야 됩니다. 순서. 그 다음에 7단계 보세요. 7단계도 순서 아셔야 돼요. 순서. 자, 맨 먼저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아이디어. 그 다음요. 네.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 다음요. 부지 모색,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 이렇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특히 조심할 부분은 부지 확보야. 부지 모색과 확보가 예비적 타당성과 타당성 가운데 들어가 있다. 순서.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우리가 전실행 가능성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자, 전실행 가능성 분석에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예상 수익과 비용을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계략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계략적 동그라미 하시든지 별표 하시든지 하세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거는 자, 내가 이제 아이디어, 야, 뭘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디어를 이제 계획 구상을 한 다음에는 내가 그런 개발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올까?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갈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때 그걸 갖다가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해보는 단계가 전실행 가능성이다. 예비적 타당성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전실행 가능성 분석은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자, 그렇게 계략적으로 해봤더니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단 말이야. 내가 개발해볼 만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그럼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는 다시 실행 가능성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그러고 실행 가능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전에 했던 걸 뭐라고 그러죠? 전 실행 가능성이라고 그랬고, 그냥 타당성이 아니고 예비적 타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계략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 분석은 그 밑에 기억에 계략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이잖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밑에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잖아요. 이런 복합 개념에 대한 걸 다 분석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모두 해라. 이제 여기서는 전부 다 해봐야 돼. 아까 우리 전실행 가능성에서는 예상 수익과 비용 정도만 계략적으로 했던 거거든. 근데 이제는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경제적인 거 전부 다 고려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말들. 그리고 그런데 보겠습니다.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왔죠?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개발업자라고 해서 다 똑같이 투자하고 모든 개발업자들이 똑같이 또 투자 안 하고 이런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 A라는 개발업자는 그럼 내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나왔지만 B라는 개발업자는 그래 투자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분석 결과를 할지라도 모든 개발업자들이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 여부가 다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럴까?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보시면 개발업자에 따라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분석까지 했는데도 개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 자금을 조달해야죠. 그게 금융입니다. 금융. 그리고 이제 돈을 조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어야죠. 그럼 건설이죠. 건설. 그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해야 되겠죠. 마케팅이야, 마케팅. 그 순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순서가 아닌데 아까 부지 확보와 부지 모색은 예비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사이에 들어간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볼게요. 7번에 마케팅. 자, 거기 보면 셋째 줄에 초기 단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줄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케팅이라는 건 물론 분양을 하는 거지만 분양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맨 밑에 있어. 하지만 이 마케팅 활동을 개발이 다 끝나고 그때부터 하면 늦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발 초반부터 우리가 보면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 땅인데도 현수막 걸고 뭐 학원 입점 환영 뭐 하는 게 좋다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케팅은 개발 초반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발 초반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런 말들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초기에 중요 임차인을 사전 확보 이런 말 보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 임차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밑에 정박 임차인이란 말이 있죠. 정박 임차인이 뭐냐면요.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은행 한 번 들어오면 입점되면 잘 안 나가죠.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것들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정 임차인, 정박 임차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고정 임차인과 정박 임차인을 개발 초기에 미리 확보를 해두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고정 임차인, 정박 임차인들을 개발 초기에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미리 확보를 해두면 좋다. 위험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개발의 과정 순서. 그리고 아까 제가 7단계에서 각 단계마다 출처드린 거 있잖아요. 예비적 타당성은 계략적으로 하는 거다. 실행 가능성,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다. 투자 분석 결과에 따라서 개발업자가 할 거냐 안 하냐의 채택 여부는 다 다를 수 있다. 할지 안 할지는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마케팅은 초기부터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437페이지 개발의 위험 나와 있죠. 네, 요거 별표합니다. 개발의 위험. 조금 전에 개발의 과정 했고요. 개발의 과정 5단계와 7단계 했죠. 일단 이게 우리 첫 번째 좀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개발의 위험이에요. 이거 중요하다고요. 자, 개발의 위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거기 법률적 위험이 있고, 법률적 위험 또는 법적 위험, 행정적 위험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시장 위험이 있고요. 비용 위험 이렇게 있죠. 자, 볼게요. 자, 먼저 법률적 위험입니다. 법률적 위험. 자, 법률적 위험이라는 거는 법 제도가 바뀜으로써 개발업자에게 생기는 위험을 우리가 법적 위험이라고 그러거든요. 법과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 교재 볼게요. 교재. 법률적 위험은 줄칩니다. 토지 이용 규제. 줄쳤어요. 공법적 관계, 공법 동그라미. 그리고 그 두 개를 이렇게 쫙 연결을 해.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거는 공법적인 위험이라 그래요.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적인 위험이에요. 우리 공법 공부할 때 토지 규제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적인 거고, 소유권 민원 줄치고요. 소유권 문제나 민원 같은 거는 그 뒤에 사법이라 돼 있죠. 사법 동그라미.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위험과 소유권과 민원 같은 공법적인 문제를 법률적 위험이라 그런다 하면 맞다 틀렸다? 틀렸다. 안 바뀌도록 한다고 조심.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사례들이 나오죠. 개발의 인허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용도 변경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위험에 속할까요? 법률적 위험이겠죠. 자, 그 밑에 3번입니다. 3번 그 별표하시고요. 3번 동그라미 3번 별표. 특히부터 줄치겠습니다. 특히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 이거는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줄쳐놓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무슨 말이냐? 자, 법률적 위험에서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공법상 위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용 규제. 사법상 위험이 소유권 민원. 그럼 이런 법적 위험을 우리가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라. 오케이? 네,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우리 그 개발뿐만 아니라 투자론에서도 시장 위험이 나오죠. 시장 위험이 뭐였어요? 경기 침체, 인플레, 수요 공급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된다든지 공실이 생긴다든지 하는 걸 시장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하락하는 게 시장 위험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시장 위험. 네. 그래서 시장 위험은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하니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위험이다. 그래서 1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도나 임대가 되지 않고,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분양가 하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시장 위험이라고. 투자론에서도 했어. 그래서 시장 위험 딱 나오면 뭐 투자론이든 개발이든 간에 경기 침체, 인플레, 수요 공급의 변화, 미분양, 공실, 분양가 하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위험을 얘기하는 거다? 시장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위험을. 2번 봅니다. 그런 이런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개발업자는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를 해야 된다. 이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네.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가 필요하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인데요. 동그라미 3번. 일반적으로 개발업자 측에서 보면 개발 사업 초기에는 시장 위험이 클까요? 작을까요? 초기에는 아직까지 건물이 다 안 지어졌으니까 공실이나 그런 게 더 위험이 더 클 수 있잖아요. 초기에 시장 위험이 크고요. 개발 사업의 가치는 작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이 점점 완성돼 가잖아요. 그럼 시장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 위험은 작아지고 그 개발 사업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그리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 밑에 니은 볼게요. 사업 초기에 미리 매수자를 확보한대요. 이게 대표적인 선분양이거든. 우리 아파트 선분양. 그렇잖아요, 그죠? 매수자를 미리 확보하면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은 아까 조금 전에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매수자는요, 위험이 커지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경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 우리 정책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선분양할 때는 가격이 후분양보다 어떠다 그랬어요, 제가? 싸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초기에 분양이 되잖아요. 초기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위험은 어떻게 돼요? 개발업자의 위험은 낮아지지만 수익성은 어떻게 될까요? 수익성 떨어지는 거야. 분양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자, 초기에 분양을 한다. 만약에 개발업자 초기에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개발업자의 위험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지, 당연히. 분양했으니까. 그럼 수익은? 그렇지. 자, 이건 당연한 거야. 제가 투자를 할 때도 위험이 낮아지는데 수익이 커진다는 게 있다, 해도 없다고 그랬어. 없어요. 내가 위험이 낮아지는 대신에 그 대신 수익도 어떻게 된다? 낮아집니다. 기억하세요. 개발 초기의 분양은 개발업자의 위험도 낮추지만 뭐도 낮춘다? 수익성도. 그래, 그 얘기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선분양 시는 분양가가 낮다는 얘기는 수익성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위험은 줄어들지만. 자, 그거 하나 참고로 보시면 되고.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비용 위험이라고 있어요. 비용 위험. 비용 위험은 뭘까요? 비용 위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내가 이 개발할 때 개발 비용을 한 1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비용이 120억, 150억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비용 위험이라 부르죠. 그 말 그대로 비용이 자꾸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왜 그럴까? 개발 기간이 길어져 버린 거예요. 개발 기간이 한 2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3년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개발 기간이 길어졌다. 두 번째, 물가가 오르는 거죠. 인플레. 그죠? 자, 그래서 그 보시면 1번에 개발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가 심할수록 비용 위험이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커지지.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런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밑에 줄칩니다. 최대 가격 보전 계약. 최소 그러면 안 돼요. 최대 가격 보전 계약. 그럼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개발업자가 시공사와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최대 가격을 딱 정해놓는 거야. 30억 해놨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30억만 좀 끝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든 인플레가 발생하든 그 계약상의 금액만 주면 다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최대 가격 보전 계약. 됐나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초과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위험 부담을 뭐라고요? 줄일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그 밑에 최대 가격 보전 계약 참고로 한번 볼까요? 그 2번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공사야. 그럼 시공사면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하는데 그럼 가격 자체를 어떻게 부를 것 같아요, 시공사가? 좀 높게 부르겠죠. 어차피 그 이상 청구를 못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번 보세요. 최대 가격 보전 계약 체결 시 일반 계약자는 계약금을 어떻게 할 거예요? 높이겠죠. 그래서 비용 위험은 줄어들 수 있지만 기타 사업비 같은 거는 더 들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참고로 보세요. 이런 거는 시험에 그렇게 나올 거는 잘 아닌데. 자, 그 다음 오른쪽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해가지고 과정들이 순서가 쫙 나와 있죠.
타당성 분석 과정.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도. 네. 근데 제가 이거 외울 때 GCC 타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네. 우리 개발로는 순서를 항상 잘 알아놔야 돼요. 그럼 G가 뭡니까? 지역경제 분석. 그죠? 여기 앞에 C는 뭐예요? 시장 분석. 뒤에 C는 뭡니까? 네, 시장성 분석이죠. 자, 타는 타당성 분석이고 투가 투자 분석인데요. 일단 시장 분석이 시장성 분석보다 먼저 한다. 그리고 이 분석 단계에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중요해요. 지역경제 분석과 타당성 투자 분석에서도 지문이 나올 수는 있는데 답은 어디서 나온다 항상 여기서 답이 나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 지역경제 분석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울산에 여기 신정동에 대형 쇼핑몰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겠죠. 타당성 분석이라는 거는 여기 지었을 때 내가 말 그대로 수익이 되겠느냐, 돈이 되겠느냐,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타당성 분석을 첫 번째, 개발업자가 울산에 와봐야 되겠죠. 울산에 와서 신정동이라는 데도 오고 울산이라는 데 와야 될 때 울산. 그 와가지고 울산 전체의 지역 경제를 분석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 건지. 그럼 어떤 걸 분석하느냐? 그거 봅니다. 교재. 대상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그리고 모든 부동산, 모든 동그라미 하세요. 내가 쇼핑몰을 지으려고 왔지만 쇼핑몰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요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단 말이야. 모든 부동산. 모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밑에 줄 칠게요. 거시적 분석이다. 거시적.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모든 거시적 변수의 대표적인 인구거든요. 인구, 소득, 고용 이런 것들 거시적 변수라 그래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시장 분석합니다. 자, 시장 분석에서는 아까 우리 지역경제 분석은 모든 부동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 분석은 무슨 부동산이에요? 특정 부동산이죠. 내가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내가 쇼핑몰을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에서의 쇼핑몰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분석한다. 됐습니까?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분석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디귿인데요. 디귿 그 별표할게요. 자, 거기 보면 시장 세분화라는 게 나오고 시장 차별화라고 나오죠. 자, 먼저 이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는 언제 한다? 시장 분석할 때 합니다.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는 언제 한다고요? 시장 분석할 때 하지. 시장성 분석할 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장 분석할 때 해요. 그럼 시장 세분화가 뭐냐? 시장 세분화 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수요자 동그라미 하세요. 수요자. 우리 그 마케팅에서도 나오는 용어거든요.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고객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에 따라 나누고 남녀에 따라 나누고 연령대에 따라 나누고 이렇게 고객을 나누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시장 세분화라 그래요. 시장 세분화. 수요자를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시장 차별화는 공급 제품으로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공급 제품. 자, 쇼핑몰 짓잖아요. 자, 쇼핑몰을 짓는데 우리 쇼핑몰은 1층에는 동물 전용 병원이 들어가는 쇼핑몰이야. 우리 쇼핑몰은 뭐 3층에 또 뭐 어린이랑 키즈 카페가 들어가는 쇼핑몰이야. 이렇게 하는 게 다 제품 차별화예요. 차별화라고, 차별화. 제품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 있죠. 공급 제품을 가지고 구별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시장 차별화. 수요자, 고객을 나누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시장 세분화. 아시겠죠? 수요자, 고객을 나눈다. 시장 세분화.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구별해버린다. 차별화. 오케이? 그런 뜻이에요. 마케팅에서 또 나와요. 바뀌면 안 되겠지. 이게 바뀌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시장 세분화란
공급 제품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다. 시장 차별화는 수요자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는 언제 한다고? 시장 분석할 때, 시장 분석할 때.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에 시장성 분석입니다. 시장성 분석은 시장성이라는 게 뭐예요? 잘 팔릴까? 이게 시장성 아닙니까? 저도 물건을 만들었는데 야, 그 시장성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팔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성 분석은 내가 개발한 부동산이 잘 팔리겠느냐, 자, 임대가 잘 되겠느냐, 이걸 알아보는 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발되는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줄칩니다.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한다. 더 줄여서 얘기하면 매매 임대 가능성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임대 가능성. 매매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 시험에 다 나왔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매매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세요. 시장성 분석을 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흡수율 분석이에요.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을 언제 한다고요? 시장성 분석할 때. 흡수율 분석을 시장 분석할 때 한다 그러면 안 돼. 이들이 바뀌면 안 돼.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럼 흡수율 분석이 뭐냐? 자, A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일정 지역에서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시장에서 흡수되었는가. 여기 흡수라는 게 매매 임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쇼핑몰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난 1년 동안 이 지역에서 쇼핑몰이 얼마나 빨리 매매 임대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거야. 이걸 우리가 흡수라고 그러거든. 얼마나 빨리 흡수되었느냐, 얼마나 빨리 매매 임대가 되었느냐, 이 뜻이죠. 이거를 추세를 본다 그래가지고 추세.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구체적, 미시적 줄 치세요. 구체적, 미시적 줄 치고요. 거시적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과거 추세라고 나와 있죠? 추세란 말 나오잖아. 추세 동그라미로. 추세란 말이 딱 나오면 아, 흡수율 분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소 변수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소 변수, 민감도 분석. 추세 나오면요, 흡수율 분석. 만약에 민감도 분석이란 그랬는데 뒤에 만약에 추세 얘기가 나오면 O다 X다. X입니다. 흡수율 분석 나오는데 뒤에 변수 요소 나오면 O다 X다. X. 자, 그 다음 구체적 미적 분석하는 방법으로 과거 추세를 파악하여 줄칠게요.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적이 중요하거든. 흡수율 분석의 목적. 자, 목적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미래 이렇게 딱 기억해. 미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 과거 추세 분석을 통해서 과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목적이 아니다. 흡수율 분석은 과거 분석을 통해서, 과거의 추세 분석을 통해서 뭘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 당연히 미래를 예측해야지. 내가 지금 이걸 개발하는데 과연 이게 잘 팔릴까? 매매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까? 이걸 알아보는 게 흡수율 분석인데 그 자체가 미래 아닙니까? 미래가 목적이에요. 미래. 과거가 목적이다 그러면 안 돼요. 과거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X야. 과거를 정확히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X. 과거 분석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B를 아직 안 읽어봤지만 흡수 시간은 긴 게 좋은 거예요? 짧은 게 좋은 거야? 짧을수록 위험이 작다는 얘기지. 흡수율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그렇지. 흡수라는 게 제가 아까 매매 임대라 그랬잖아요. 흡수율이 높은 게 위험이 작은 거죠. 빨리빨리 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게 B 내용이네요. 자, 넘기세요. 자, 이제 타당성 분석입니다. 타당성 분석은 줄 하나 치면 됩니다. 그냥 수익성. 수익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 이거야. 이제 지금 여기 시장성 분석하잖아요. 시장성 분석을 하고 나면 이제 뭐가 정해지냐면 분양 가격이 정해져요.
시장성 분석을 끝내고 나면 이제 분양 예정 가격이 딱 정해지거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야. 타당성 분석에서 동계산을 해봐. 이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그러면 뭐가 나온다? 수익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익성을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 외에 참고로 세후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 줄 하나 쳐놨어요. 세후현금 수지 기준. 세후현금 수지 기준. 자, 그다음 투자 분석은 뭘까요? 투자 여부 결정 줄 치면 되겠네요. 투자 여부 결정. 투자 여부 결정. 됐습니까? 네. 그래서 순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요 두 개 특히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시장 분석이라고도 그래요. 시장 분석. 이 세 개를 합쳐서. 그리고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두 개를 합쳐가지고 경제성 분석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면 시장 분석을 먼저 합니까? 경제성 분석을 먼저 합니까? 네, 이것도 순서야. 순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됐죠? 네. 그게 우리 4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가로 3번 내용이에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일단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세 개를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고 그러고 이 두 개를 묶어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넘길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위험할 때 제가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위험을 분류할 때 개발 위험이죠. 개발 위험을 분류할 때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요. 우리가 투자론에서도 위험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했어요?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유동성 위험, 법적 위험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체계적 위험이 뭔데요? 피할 수 없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요? 그렇지. 이 개발도 그렇더란 말이에요. 개발도 개발업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그럼 이 투자론으로 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런 택이죠. 그죠?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개발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 지문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발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은 원인이 외부 요인에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 외부 요인에 있구나, 원인 자체가. 그러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 내부,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답을 찾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밖에 있으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원인 자체가 밖에 있잖아요. 근데 원인이 내 내부 문제면 바꿀 수가 있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의 대표적인 게 인허가 지연. 이거는 개발업자의 내부 문제가 아니죠. 관공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문화재 출토. 문화재가 지금 나온 것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럼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의 대표적인 게 뭐냐? 파업, 부실공사. 저 부실공사와 파업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밖에서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 저는 없는 위험.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443페이지 보시면 신개발과 재개발이 나와 있어요. 뭐 신개발은 뭔지 아시죠? 새로 이제 개발하는 거고요. 재개발 한번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개발 그것도 별표 안 합니다. 자, 재개발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시행 방법에 따른 재개발 유형 있죠? 네, 요거 좀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 주로 거꾸로 설명을 먼저 드리는데요. 먼저 리얼을 볼게요. 리얼.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뭐가 나와요? 철거 재개발 나오죠? 철거가 뭐예요? 싹 밀어버린 거잖아. 맞아? 그래서 기존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기존 환경을 완전 제거돼 있지?
기존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철거. 그 완전히 다 없앴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설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기존 걸 싹 밀어버렸으니까 이제 새로운 걸로 대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규 시설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도시 재개발이죠. 재개발할 때 싹 밀어버리고 새 아파트 짓잖아요. 맞아요? 도시 재개발. 그거 보시면 돼요. 앞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이제.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개량 재개발이죠. 자,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싹 미는 게 아니야. 그러면 기존 시설을 뭐라고? 확장, 개선이라고 되어 있죠.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그리고 새로운 시설은 어떻게? 첨가해 주는 거예요. 첨가. 교체하는 게 아니고. 철거하고 구별됩니까? 철거는 기존 시설 완전 제거, 새로운 시설로 교체. 개량 재개발은요, 기존 시설은 확장, 개선, 신규 시설은 첨가. 필요한 거 다 첨가해 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딱딱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수복 재개발 특히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수복 재개발은 그 둘째 줄에 보면 됩니다.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한다. 요 말을 기억하면 돼. 그래, 기존 시설은 대부분 유지를 해. 기존 시설은 그대로 대부분 두고 뭐만? 노후 불량화 시설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수복 재개발. 그리고 보통 이걸 우리가 선진국형 재개발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전 재개발은 뭐냐면요, 예방하는 거야. 예방. 보전 재개발은 예방이야. 그래서 그 밑에 둘째 줄에 보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죠. 사전에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맨 처음에 무슨 재개발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많이 두드려 부수는 순서야. 가장 많이 두드려 부수는 게 뭔데? 철거, 완전 제거. 완전히 없앴으니까 새로운 시설로 교체. 그죠? 그 다음 무슨 재개발? 개량.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확장, 개선, 필요한 게 있으면 새 거는 그냥 첨가. 확장, 개선, 첨가는 개량 재개발이야. 수복은 뭐였어요?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 아시겠죠? 보전은요, 사전에 예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게 다 나올 때 됐어 지금. 재개발.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유형, 개발 방식 유형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앞에서 전에 정책론에서 잠시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환지 방식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는 토지를 어떻게 우리가 매수하느냐에 따라 나와 있는 건데, 자, 환지 방식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해서 하는 게 환지 방식인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환지는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걸 구획정리, 도시 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원 소유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재분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둘째 줄에 택지 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재분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또 동그라미하고 별표입니다. 그래서 재분배라는 말이 나오면 환지예요. 재분배 나오면 환지예요. 환지.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매수 방식이라고 있죠. 주로 우리가 공영 개발할 때 많이 하는데, 이 매수 방식은 매수를 해서 개발을 하고 분양하는 방식이거든. 이때 매수할 때 주로 뭘 한다고 그래요? 수용한다고 그랬죠. 수용 그러면 매수 방식이다. 환지 그러면 재분배입니다. 그래서 매수 방식은 수용.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분양하게 되겠죠. 이건 나중에 정책론에서 앞에 했던 부분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다음에도 기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 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했던 거. 자, 그 다음 445페이지 봅니다. 공영개발 나와 있고요. 네, 그거는 뭐 크게 안 돼. 넘깁니다. 넘기시고 446페이지 보시면 민간개발 나와 있죠. 네, 이거 별표 한 여기 일단 중요해. 민간개발 중요하다. 그럼 별표 한 두세 개 하세요. 제가 개발론에서 한 두세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저기 보면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 좀 적어놨죠, 지금. 제목별로. 요거. 몇 개 안 되네. 아니, 다 안 했어. 이거 또 있어. 자, 민간개발 보겠습니다.
요까지만 보고 좀 쉴게요. 여기다 다시 해야 되겠다. 민간개발. 자, 민간개발 방식은 크게 지주 단독 사업이 있고요. 지주 단독이 있고 지주 공동 사업으로 일단 나눌 수 있어요. 지주 단독 사업은 뭘까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직접 다 개발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자체 사업이라고도 그래. 그럼 지주 단독 사업은 지주가 개발을 통해서 수익도 전부 다 누가 다 가지고 가고 지주가 다 가지고 가고 그에 따른 위험도 누가 다 부담할까요? 그래요. 잘 하시네요. 그래서 수익과 위험을 전부 누가 부담한다? 지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수익도 지주가 다 가져가고 위험도 다 가지고 가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시행 속도가 빠르다. 혼자 하니까 시행 속도 빠릅니다. 자, 지주 공동사업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등가 교환형.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입니다. 등가 교환형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우리 교재 보시면 447페이지에 자체개발사업 볼게요. 자체개발사업 제가 지주 단독 사업이라 그랬죠. 자체개발이 지주 단독 사업인데 거기 보시면 니은에 이는 사업 시행, 자금 조달, 이익의 기속 전부 다 누구에게 된다? 지주에게, 토지 소유자께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험도 전부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장점에 보시면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단점 보세요. 위험이 어때요? 높지. 지주의 위험이 커. 지가 다 부담해야 돼.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이 당연히 요구되죠. 이런 거는 굳이 아니어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지주 공동사업 봅니다. 지주 공동사업은 뭐냐면, 자, 지주 단독 사업은 모든 수익과 위험을 지주가 다 부담했지만 지주 공동사업은 이거를 시공사와 지주가 나눠서 갖자. 나눠서 부담하자 이거예요. 그게 지주 공동사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주 공동사업은 부동산 소유자와 개발업자, 개발업자이라면 시공사도 될 수 있겠고 자금을 댄 사람도 될 수 있겠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니은 보세요. 출제해야 돼. 위험을 지주와 개발업자 간에 어떻게 한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 위험을 나눠 갖는다는 것도 결국 수익도 어떻게 하겠어요? 나눠 갖겠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자, 그 등가 교환 봅니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발주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변제받는 방식이다. 자, 이 등가 교환형을 대물 변제형이라고도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한 10억짜리야. 토지가 10억짜리예요. 자, 시공사가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요. 시공사는 건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건물을 짓는데 여기는 한 20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건물 공사비가. 그러면 전체 금액 중에 3분의 1을 누가 부담했어요? 시공사가. 3분의 1은 지주가 했잖아요. 그 건물을 30평짜리를 지었어. 제가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30평짜리를 지었으면 그중 20층은 누가 가지고 가고요? 얘가 가져가고 10층은 누가 가져가고요? 그렇게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투입한 비율만큼 나눠 갖겠다. 그게 등가야, 등가. 자기가 투입한 비용만큼을 나눠서 갖겠다. 등가 교환형. 그러면 시공사에게 돈을 줍니까? 지금 물건을 줘가지고 정산하고 있습니까? 그걸 대물 변제형이라고도 부른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요, 뭘까요? 분양한 분양대금을 가지고 공사비 줄게, 좀 지어줘, 이 얘기죠. 자, 내가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대금의 30%를 공사비로 줄 테니까 좀 지어주라, 이런 내용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말 그대로 지주와 시공사가 동업하는 관점이죠. 동업. 그래서 이 둘의 경우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수수료가 발생 안 해요. 수수료가 발생 안 해. 그럼 시험에서 대물변제형, 등가교환형하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시험 지문으로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가교환형, 대물변제형 이런 말이 나오면 건축의 일부로 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으로 갚아준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등가교환, 대물변제입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으로 가지고 공사비를 준다 그러면 뭐라고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그 안에 글자에 다 들어가 있지. 그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건설업자에게, 시공사에게 공사를 발주했죠? 근데 공사비를 뭐로 준다? 분양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분양 수익금으로. 그러니까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죠. 거기도 뭐라고 하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길게요. 자,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 투자자 모집형이 있어요. 투자자 모집형은 우리 앞에 신디케이터 전에 했잖아요. 투자자를 모집해서 개발해가지고 개발의 이익을 어떻게 한다?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주는, 나누어주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투자자 모집형 신디케이터라고 그래요. 참고로 보시면. 자, 리얼 사업 수탁 방식 있죠? 요거 별표.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토지 신탁 사업 보입니까? 별표.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시험 여기서 나와. 민간 개발에서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온다. 요 두 개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건 뭐 제가 설명을 하고 했지만 요것보다 이게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자, 여기 토지가 있어요. 여기 지주가 있겠죠. 지주는 이 개발에 노하우가 없는 거야. 개발을 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에게 좀 이거 좀 개발 좀 해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야. 자, 맡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맡길 수도 있고요.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맡기는 경우도 있더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이처럼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맡기는 거를 뭐라 부른다? 위탁이라 그래. 위탁. 소유권을 넘기면서 맡기는 걸 뭐라 그런다? 네, 그래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 이런 말이 나오면요, 신탁이에요. 신탁. 일단 위탁과 신탁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뭐라 그러고요? 여기다 정리해 놨겠다. 맡기는 거, 소유권 이전하지 않는 거를 위탁, 소유권 이전하는 걸 뭐라 부른다? 신탁.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맡김을 받는 사람을 공통적으로 전부 다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문가가 뭐가 됩니까? 수탁자. 얘도 수탁자. 그런데 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이전시키면서 맡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는 전부 다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 일단 용어는 개념이 정리가 됐나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맡기는 건 위탁,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맡기는 거는 신탁. 그리고 맡김을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부르는데, 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는 누구다? 신탁회사. 그럼 이제 이 수탁자들이 개발을 다 해줘요. 개발 다 해. 모든 일을 다 해. 그리고 나서 이 위탁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넘기지가 않았잖아요. 그럼 그냥 얘한테 이제 수수료만 주면 돼요. 지주가 고생했어. 수수료 줄게. 그런데
신탁은 소유권을 넘겨줬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돌려 받아야 되겠죠.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신탁회사는 원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돌려줍니다. 돌려줍니다. 그럼 얘들도 뭐 받는다?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다 수수료를 받는 거죠. 수수료가 발생해요. 그래서 위의 경우를 수탁형이라 그러고 밑에 거를 신탁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탁형. 요걸 시험에 잘 내요. 요걸 잘 내요. 요거 소유권 이전되는 거는 신탁, 이전되지 않는 거는 위탁 또는 수탁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 자, 저기 위탁형은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주가 갖고 있죠. 소유권 안 넘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금 조달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탁형에서의 자금 조달은 누가 할까요? 지주가. 신탁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일단 수탁자에게 넘어갔죠? 그럼 자금 조달 누가 한다? 그렇지. 수탁자 또는 신탁회사. 시험에서는 신탁회사를 할 수도 있고요. 수탁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신탁,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래서 자금 조달도 수탁자가 한다. 위탁, 소유권은 안 넘어갔다. 그래서 자금 조달은 지주가 해줘야 된다. 둘 다 수수료가 발생한다. 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신탁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여기 작년에 이제 나왔잖아요. 신탁의 종류가. 네. 참. 이건 참고로 같이 이제 봐둡니다. 작년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나왔어요, 벌써.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봐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신탁은요. 자, 첫 번째 요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개발 좀 해주세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개발 좀 해주세요. 이거를 신탁 개발이라 그래요. 소유권을 넘기면서 개발 좀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토지 신탁형이라고도 불러요. 소유권을 넘기면서 관리 좀 해주세요. 신탁 관리라 그래요. 신탁 관리. 여기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건 전부 형식적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신탁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 다 돌려받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거야. 자, 좀 이거 좀 팔아주세요. 내 이름으로 파니까 잘 안 팔려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팔아주세요. 제가 일단 소유권은 넘겨드릴게요. 이걸 우리가 신탁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 신탁. 처분 신탁. 처분 신탁. 자, 내가 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에 가봤어.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선생님 우리한테 자금 대출 담보로 대출 받고 나서 이거 가지고 딴 데 가서 막 대출 받고 그러면은 좀 곤란하니까 선생님한테는 우리 대출해주기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탁 회사에 가가지고 내 소유권 니한테 넘겨줄게 형식적으로. 그럼 네가 거기 맞는 정서 하나만 좀 발급해줘. 그러면은 그 정서를 들고 은행에 가요. 그러면 거기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일단 형식적으로 신탁 회사에 넘어가 있죠. 그럼 은행이 봤을 때 아, 지주가 이름이 넘어가 있으니까 얘가 이거 가지고 돈 막 빌려 다니진 않겠구나. 은행이 좀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신탁금융이라 그래요. 신탁금융.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다는 거예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요, 담보신탁이라고도 그래요. 담보신탁. 그러면 신탁금융도 돈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금융론에서는 이게 무슨 금융이었어요? 부채금융이었잖아. 부채금융. 그럼 만약에 담보신탁 나와도 무슨 금융이야? 그래. 같은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신탁의 종류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탁회사들이 있죠. 이 네 가지가 신탁회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데 요거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매입 신탁이라는 건 없어요. 당연히 없지. 자, 매입이라는 건 내가 물건을 사는 건데 물건을 사야 소유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을 이전해 줄게, 좀 대신 사줘,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할 때 이게 신탁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매입 자체를 신탁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입 신탁은 신탁의 종류도 아니다? 아니다. 같이 알아둡니다. 알아두세요, 저거. 요거 올해 한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자, 기억해 두세요. 매입 신탁. 얘는 신탁의 종류가 아니다. 신탁의 종류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수탁하고 신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컨소시엄 나오죠? 자, 컨소시엄은 거기 보시면 법인 간에 이렇게 줄치면 되겠네요. 법인 간에. 자, 컨소시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규모가 커. 규모가 너무 큰 거야. 공사 규모가. 그러니까 법인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좀 같이 좀 하자. 이거 우리 혼자 너무 힘들고 이 기술은 너희가 좀 좋잖아. 우리 기술 가지고는 좀 힘들어. 너 그 기술이 좀 필요해. 같이 해. 그래가지고 법인 3개가 어울려서 하는 거예요. 3개 또는 4개의 법인들이 모여가지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삼성하고 LG하고 현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개발해요. 그런데 이름을 갖다 삼성으로 할지 LG로 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나의 법인을 만든다. 그 법인을 컨소시엄이라 그럽니다. 컨소시엄? 일종의 프로젝트야. 그러면 개발이 끝나면 컨소시엄 해체. 아시겠어요?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3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시베리아 철도를 완성하겠대. 컨소시엄이야. 이것도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어떤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별도를 만든 게 컨소시엄인데 우리 개발에서는 법인들이 모여서 하는 개발이에요. 그러면 대규모일까요? 소규모일까요? 대규모지. 대규모 공사죠. 그리고 보시면 대규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조달이라든지 기술 보완 등이 필요하다 보니까 내한테 없는 기술 내가 갖고 있거든. 얘한테 없는 돈을 내가 갖고 있거든.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간에, 이 말이 중요해요. 일단 법인 간에.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법인들이 모여 사니까 안정적이겠죠. 아무래도 안정성은 있지. 안정성. 그런데 제가 전에 이해관계자들이 여럿이 모이면 사업 속도는 느리다 그랬잖아요. 사업 시행기간이 오래 걸린다. 아까 지주단독 개발은 혼자 하잖아요. 속도 빠르잖아요. 혼자 하면 빨라. 여럿이 하면 느려. 그리고 그 밑에 책임 회피 현상 이런 말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449페이지에 15회 때 나왔던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음은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영 개발 방식. 공영 개발이 뭘까요? 전부가 하는 거야. 우리가 제1섹터 있죠? 제1섹터가 하는 개발이 공영 개발이에요. 공영 개발 방식은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실패를 보전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자, 2번 볼게요. 등가 교환 나와 있죠?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아까 제가 10억 들였다 20억 들였다 그게 기여도란 말이에요. 기여도에 따라 토지와 각각 토지 건물 지분을 나눠 갖고 있죠. 등가 교환 아닙니까? 등가 교환. 이해됩니까? 대물 변제는 그래도 된다. 자, 사업 수탁이에요.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하여지며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이거는 수익을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수수료 받는 거라 그랬어요. 수익을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신탁도 마찬가지. 이것도 나눠 갖는 거 아니야. 얘들은 뭐 받는다고 그랬어? 수수료 받는다는 얘기는 동업자가 아니에요. 얘는 아까 수수료 발생 안 하고 나눠 갖잖아요. 이건 나눠 갖는 거야. 등가 교환, 지분 나눠 갖는 거야. 자기가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는 거라고. 3번이 틀렸네?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그럼 사업수탁 같은 경우에
사업 자체는 누구 이름으로 사업이 시행됩니까? 소유자 이름으로 되는 거야. 소유권이 지주한테 그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에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하여지만 요까지는 맞아. 그럼 신탁은 누구 명의로 이루어지는 거야? 개발이. 그래, 신탁회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주체는 다르다. 주체는. 자, 4번.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된다고 그랬죠? 그럼 신탁회사는 신탁회사 이름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유권을 이전해 줬는데 땅 주인이 아무것도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럼 소유권 이전해 줄 때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익을 드리겠습니다는 뭐 약정서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수익정권이라 그래요. 수익정권. 수익정권을 줘요. 그럼 수익정권을 발행하며 그럼 나중에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누구에게? 수익자가 있거든. 수익정권에 수익자가 있어. 보통 수익자는 토지 소유자죠. 그럼 수익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 맞습니까? 신탁회사는 이익 가져가는 게 아니야. 그럼 신탁회사는 뭐만 가져간다? 수수료. 그럼 수익은 다 누구에게 줘야 돼? 소유자, 수익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탁회사는 뭐만 가져가는 거다? 수수료. 그래서 이익을 나눠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신탁도 마찬가지, 수탁도 마찬가지. 자, 5번 볼게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의 조달이나 기술 보완 등을 위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회사 중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참여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맞죠?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된다. 그 답은 여기서 거의 나온다. 여기서. 수탁과 신탁에서 아시겠죠? 이걸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